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가 한국이랑 일본밖에 없어요. 그래서 번역도 안 되는 재수란 말을 쓰죠. 외국에서도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내가 야, 네네네. 우리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 손절을 왜 못하느냐면 모든 종류의 손절은 네네네. 무언가를 감수하고라도 끊어내는 거죠. 보내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런 걸 왜 그 증여 효과 혹은 소유 효과라고 하는데 자주 찾아보고 내 옆에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절은요, 만약에 정말 하셔야 된다. 그러면 최대한 얘와의 거리감을 벌려야 돼요. 그럼 거리감을 벌려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시간적 거리감을 벌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서 10분, 20분 고민하면 손절을 더 못하죠. 오래 봤으니까. 애착이 더 많이 생겼으니까. 네. 그러면은 오후에는 더더욱 손절을 못하겠죠. 그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오전에 9시 딱 할 때 손절하셔야 돼요. 거리감. 네. 왜냐면 못 보잖아요. 그 전까지는. 네네네. 자고 있잖아. 예. 자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도움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팔고 나서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억이 너무 진하게 남으니까 더 많이 후회가 되는 것 같아서 팔고 나서 아예 관심 종목에서 삭제해버리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팔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관심 종목. 더 보는. 내가 팔고 난 다음에. 네. 아니, 그런 분들 꽤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자기가 원래 A 동네에 살았는데 B 동네로 이사를 가셨는데, 네. 그 다음부터 자기가 살던 원래 살았던 A 동네 시세를 다 외우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 이게 혹시 더 올랐나? 막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서.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좋은 자세는 아니죠. 당연히 좋은 자세는 아닌데, 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게 아니라 B 동네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되죠. 새로운 동네. 새로운 동네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관심의 양은 뭐가 결정하냐면, 관심의 가지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한 종목을 팔았고, 예. 이 종목을 샀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토탈 액수가 얼마든 네. 우리가 이걸 종목으로 보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제목이 한 개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이런 걸 하나 팔고 네. 이걸 이렇게 좀 작은 걸 3개를 샀다 치자고요. 총액은 갚은데.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심 가지기가 관심이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관심의 가지수가 관심의 양을 결정하니까. 네. 종목 수가. 네. 뭐 꼭 그렇게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네. 내가 지나치게 예전에 팔았던 종목에 굉장히 집착하거나 아니면 자꾸 돌아가면서 네. 나 뭐지라는 생각까지 가지면서 그 생각으로 오히려 또 위축되신다. 여기까지 가면 사실 조금 내가 보기에 내가 별로 안 좋아지잖아. 이거 자존감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 숫자를 좀 늘리시는 게 좋아요. 네. 이 종목 숫자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일부러 귀염둥이 주식을 한두 주씩 사요. 귀염둥이 주식이 뭐예요? 귀염둥이 주식. 그러니까 정말 별 의미 없는 주식들. 네네네. 혹은 아주 저렴한 주식들. 네. 혹시 동전주 좋아하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는데,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사? 저렴하게 네네. 이런 날, 요런 큰 거를 판 날은 그런 귀염둥이 주식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또 의미는 있는 귀염둥이 주식들을 그런 정도는 그때 몇 개를 이렇게 약간 사요. 더 좋은 기업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요. 오히려 있기 위해서. 네, 있기 위해서. 혹시 그거 아닙니까? 약간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그때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빈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네. 빈도가. 그러니까 가지수, 종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 항상 보면 상황, 빈도 이런 거 많이 강조해 주시는 것도 여기에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후회,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전에 다른 데서 강연하신 내용을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사람이 후회와 만족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구분해야죠. 근데 그러니까 후회하고 만족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떨 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동일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을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있습니다. 가끔 국가대표 감독님들이 혹은 뭐 비즈니스 한 분들이 후회 없이 경기에서 만족스럽습니다. 후회 없이 경기에서 행복합니다. 뭐 심리학자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후회는 언제 후회하냐면 비교했을 때 오는 게 후회입니다.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제 아내가 저와의 결혼을 언제 후회하냐면 옆집 남편과 비교하면서. 어쨌든 옆집 남편과 비교를 해서 난 왜 옆집 남편은 막 되게 자상하고 6시면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는데 이 인간은 오늘 나가면 꼭 내일 들어와요. 막 이런 거 이제 이럴 때 그러면 옆집 남편과 저를 비교하면서 후회를 많이 하겠죠. 네. 근데 옆집 남편이 사이코패스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와의 결혼을 비교해서 저와의 결혼을 안심할 수는 있겠죠. 난 이렇게 이상한 놈이랑 결혼 안 했으니 다행이다. 하지만 저와의 결혼 생활에 만족할 수는 없겠죠. 행복하지도 않고. 네네.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죠. 행복은 뭐냐? 행복은 뭐냐면 그냥 제가 잘해드려야 돼요. 그분한테. 네. 그래야 그분은 행복하고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비교가 만들어내는 게 후회고 대상에 집중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만족이다. 네, 네. 그러니까 후회는 뭐냐? 자꾸 그러니까 우리들 투자든 뭐든 후회는 이전 상태 다른 무언가에 비교하고 있죠. 그렇죠. 상대 수익률 네. 이런 것도 보고. 그렇죠. 네. 네. 만족은 뭐냐? 내가 그것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만족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팔았던 주식 혹은 내가 지금 내 손에 없는 거 혹은 예전에 있는 상태와 자꾸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후회만 나오고. 근데 후회라는 게 더 안 좋은 게 바로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후회를 안 할 거라고 자꾸 착각 주는 선택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유를 대기가 좋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핑계를 찾는. 네, 이유를 대기가 참 좋은. 이런 거 있잖아요. A와 B가 있을 때 A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B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 라고 하면 결국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B를 선택해야 남들이 너 왜 이거 선택했어? 라고 할 때 이유를 대기가 더 쉬워. A보다. 네. 사람들은 이유에도 돈을 지불해요. 자, 이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예. 여기 이제 이 와이스트리트 맞은편에 여행사가 하나 들어왔어요. 네. 여행사가 하나 들어왔는데 네. 이 여행사에서 정말 편집장님이 가고 싶은 그런 동남아 여행 프로그램을 네. 하나 패키지를 붙여놨어요. 네. 진짜 가격 너무 좋고 조건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오늘까지 이걸 계약을 해줘야 돼. 오늘까지 사야 돼. 패키지 상품. 네. 내일부터는 안 팔아요. 네. 근데 오늘 오전에 되게 중요한 건을 하나 입찰을 하셨어요. 네. 이 입찰 결과는 너무나도 중요해. 네. 근데 결과가 내일 나오네. 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입찰을 하셨고 입찰 결과는 내일 나와요. 네. 그런데 맞은편에 있는 여행사에서 너무 내가 가고 싶었던 동남아 여행 상품권을 오늘 5시까지 구입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는 안 팔아요. 네. 이게 조금 애매해지죠. 네.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내일 너무 중요한 입찰 결과가 머릿속이 복잡해지니까.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때 살짝 그 여행사 직원분이 나와서 편집장님한테 2만 원 정도 선약금 하시면 내일까지 기간 연장시켜 드린다. 야, 콕 찌르네. 네, 그럼 대부분 2만 원 내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 회사에 있는 어떤 고위층 한 분이 내가 알아봤거든, 이대호 편집장. 그거 안타깝다, 안 됐어. 그럼 여행 가실 겁니까? 대부분 그래도 간다 그래요. 그래요? 네. 입찰이 됐어, 이대호 편집장. 그럼 당연히 갈 거예요. 그럼 무조건 가죠. 그럼 어차피 갈 거였죠. 2만 원은 뭐예요? 내가 무슨 이유로 가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셀레브레이션 하러 가는 건지 아니면 힐링하러 가는 건지 이유를 모른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유에 굉장히 많은 돈을 써요. 의외로. 그리고 그런 광고들을 보면 그래서 광고들을 보면 이유를 아예 자기네들이 친절하게 소비자들한테 알려주는. 그 제품 왜 샀어?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라고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 광고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수고한 당신 떠나라 이런 것처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후회를 덜할 만한 걸 고르다 보면 자꾸 이유를 찾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유가 어느 대상에 더 많아요? 기존의 오래된 것들의 이유가 더 많죠.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인더스트리, 새로운 업종,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이유가 적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회가 무서워하고 후회하지 않으려고만 뭔가를 하게 되면 네. 결국 새로운 시도를 못 하게 된다는 게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계속 그 과거에 얽매여 있고 그렇죠. 익숙해져 있던 거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네, 하고. 그때 제 동창 중 한 친구가 A 자동차가 있고 B 자동차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친구한테는 B 자동차가 네. 더 맞아요. 음. 근데 굳이 A 자동차를 선택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랑 얘기를 해보니 A 자동차를 사야만 친구들이 야, 너 이거 샀어 라고 했을 때 이유를 더 잘 돼. 이걸 더 잘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네. 이 친구한테 네. 자, 너는 이런 이유 기반 선택에 의한 편향에 빠져 있으니 그런 걸 하지 말도록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네. 제가 오히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야, 걔네들 좀 덜 만나봐. 걔네들 좀 덜 만나, 그 친구들 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이유에 대한 압박감이 줄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비자동차를 더 좋아하는 부류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은 또 그쪽으로 갈 혹은 수도 네, 있는 그럴 거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아예 그냥 잠시 동안 자동차 구입 전에는 예. 친구들을 전으로 친구들을 안 만나도 되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교육에도 엄청나게 교육? 왜냐면 전 세계에서 아이가 19살, 그러니까 만 19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네. 그 2월 중순에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보름 이후인 3월 2일에 대학생이 되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가 한국이랑 일본밖에 없어요. 그래서 번역도 안 되는 재수란 말을 쓰죠. 재수 영어로 뭐예요? 이 번역도 안 돼. 그냥 너는 언제 대학 들어갔어? 그냥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죠. 재수라는 저 영어가 없어요? 쳐보세요. 나중에 재수라고 쓰면 뭐라고 돼 있더라?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돼 있던데. 근데 그렇게 애들이 왜 재수를 하면 안 되고 뭐 삼수하면 안 되고 심지어는 재수 삼수가 아니라 그냥 왜 아이가 고등학교를 예. 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대학을 못 가느냐. 상당 부분이 우리 어머니들께서 네. 옆동에 있는 지훈이 엄마랑 대화할 때 이유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변. 네. 그렇죠. 이게 뭐냐면 나. 네. 그러니까 내 기준과 남의 기준이 공존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네. 적정한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후회보다는 만족에 더 집중해요. 네. 그 이유에 자꾸 집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남의 기준보단 나의 기준. 네. 근데 그 나의 기준이 언제 만들어지냐?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적절하게 기본적으로 있을 때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이고 굉장히 사람들 많이 만나고 굉장히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남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 그렇죠. 물론 남의 시선, 남의 기준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문제는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내 기준과 남의 기준이 적절하게 이게 비율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비율이 아예 안 맞는 무너진 사람들. 오로지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 권력자. 그렇죠. 오로지 남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 끊임없이 후회 안 할 것만 하는 사람들. 네. 그럼 그 중간에 어느 지점, 그러니까 나는 어느 배합으로 6대4로 갈 것이냐, 예. 아니면 4대6으로 갈 것이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비교는 후회를 불러오고, 그럼 만족을 느끼려면 이제 나의 것을 가져야 되는 거, 나의 기준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고, 사실 투자를 할 때도 뭔가 확고하게 내가 스터디가 돼 있고, 내가 깊이 있게 분석이 됐었다면, 틀려도, 이건 내가 틀린 거구나, 하고 이제 손절도 할 수 있는 거고 한데, 그게 또 남의 기준을 따라가서 약간 더 많이 후회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지나고 난 다음과 비교할 수는 있는 거고, 네. 이거 진짜, 저도 좀 이렇게 새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투자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막 스트레스만 받는 거죠.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막. 근데 이제 날아갔다고 표현을 하는데 팔고 나서 날아간 지붕만 쳐다보고 있고 막 이런 것들. 자기가 주식 투자한 기업의 물건을 써보게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진짜 재밌는 건 외국에서 저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네. 이걸 마셔요. 네. 왜 그랬더니 내가 투자한 기업이야. 네네네. 우리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 그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삶의 만족의 포인트예요. 네네네. 네, 근데 딱 마셔봤는데 괜찮네? 좀 더 들고 있어야 되겠군.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는 그런, 아마 금방 올 거예요, 우리나라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죠. 또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B2C만 그게 되지 않겠느냐? 예. 아니, B2B도 그러니까 더 들어가 볼 수 있죠. 얘가 얘한테 자재를 대는 거야. 얘가 얘한테 물건을 대는 거야. 네. 그러니까 B2B 기업이 오히려 더 재밌어요.
B2C는 그냥 눈앞에 보이잖아요. 네네. 오히려 그래서 좀 지나면 재미없어요. 금방 질리는. 네, 네. 네네. 근데 B2B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로 만약에 어떤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다 그러면은 그냥 그 B2C, 그러니까 그 소비의 순간에 이거는 그 기업 자재를 썼어 안 썼어 이런 걸 생각해 보잖아요. 그 네.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생겨요. 거기서. 찾는 재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 원재료. 네. 이 제가 소재,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가공. 그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더 성장하잖아요. 더 많이 알게 되고. 오히려 그쪽을 더 이제 사실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렵거든요. 왜냐면 산업이란 뭐 화학이라든지 막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서플라이 체인, 뭐 밸류 체인 이런 것도 스터디가 조금 힘들기는 한데 오히려 그걸 더 찾아냈을 때는 더 큰 만족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인더스트리를 이해할 때 그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건 예. 사전적인 공부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건 사례 위주죠. 그러니까 매뉴얼도 네네네. 기능 순서대로 설명하면 진짜 재미없죠. 근데 맨 뒤에 트러블 슈팅. 네네. 그렇죠. 고장 사례별로 쭉 보면은 매뉴얼이 네네네. 훨씬 보기 쉽죠. 사례별로 네네네. 보면. 네네. 네. 그러니까 세상을 사전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례별로, 실제 사례별로 공부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투자여야 돼요. 네. 그래서 B2B가 더 재밌어요. B2B 기업이. 네. 실제로 그걸 해보시면. 사전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사례별로 공부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재밌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네. 네. 특히나 주식은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공부해야 될 경제를 사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투자 여부를 판단을 하고 사실은 이제 집행하는 것보다 그건 대부분 어렵죠. 그건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인 게 재미없잖아요. 뭐가 더 많냐면 그래서 네. 물리고 나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회나 분노나 아니면 섭섭함의 양으로. 네. 근데 그게 휘발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휘발성. 네.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들은. 무언가를 오래 하게 만드는 에너지는 재미와 소위 말하는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는 진짜 화나서 열받아서 자책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무언가 크게 잘못한 사람이 그 반성의 에너지로 단기간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자책골을 넣은 그 선수가 그래서 단기간에 더 많이 훈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기간 훈련을 하는 건 잘해서 좋은 연봉이나 좋은 느낌으로 상상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접근 동기랑 회피 그렇죠. 동기가 네, 딱 그거네요. 네. 또 제가 이렇게 좋은 제자 아닙니까? 훌륭하시네. 속으로 약간 저도 이거 되게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지난번에 해주신 이야기를 저는 이제 촬영할 때 한 번 듣고 편집할 때 한 번 듣고 업로드 된다면 거의 한 3번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접근 동기가 되게 부족했구나. 왜냐면 일종의 투자도 좀 해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거 없으면 내가 상대 손실이 될 수도 있으니 적당히 포트의 비중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게 회피 동기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오래 투자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도 잘 머릿속에 안 들어왔는데 그 에너지 관련된 주식 딱 사니까 그래서 진짜로? 뭐 이러면서 보게 되고 찾아보고 뜯어보고 하게 되잖아요. 기름값이 올라도 만약에 정유주에 투자해 있다 그러면 이게 정제 마진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재미가 B2C처럼 눈에 확 들어오는 이거보다 B2B가 더 재밌어요. 더 오래 가고 더 많이 가요. 간단한 이런 애니판 같은 게임이 아니라 B2B는 애니판 같은 게임이 아니라 진짜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런 레벨의 그런 복잡성을 가지고 있죠. 왜? 일파만파로 나가니까 B2B일수록 더 재밌을 거면 한번 시도해 보시면 그 묘미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B2B 기업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소비재만 할래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B2B나 어떤 특히 이제 사이클이 있는 산업도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요. 근데 그게 재밌대. 생각의 양이 많아지니까. 생각의 양.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도 생각을 많이 안 할 때 생각을 많이 안 하고 보는 영화가 좋을 때도 있지만 너무 영화가 간단하고 단순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스티븐 시걸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왜? 너무 뻔해. 이거는 너무 눈에 잘 보여. 누가 살고 누가 죽고 누가 나쁜 사람이고 이런 게 너무 그리고 어떻게 영화 내내 한 대도 안 맞냐 그분은. 소위 말하는 브루스 윌리스 같은 사람들 나오는 영화 보면은 더 재밌죠. 왜겠어요? 역경이 있고 막 터지고 지고 막 봐야 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그렇죠. B2B가 더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붙이죠. 너무 또 이제 우리가 쉬운 거 막 간단한 것만 또 우리가 노리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다각도로 좀 공부를 해야 되겠고 오늘도 준비한 질문의 6분의 1
예, 한 7분의 1. 예. 죄송합니다. 중간에 아니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 푸틴 남의 나라 대통령이 그 우리를 네네네. 하여튼간 덕분에 공부는 할 수 있었습니다만, 예, 하여튼간 빨리 이제 좀 전쟁이 종료되길 바라면서. 그래서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전쟁은 정말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네네네. 전쟁을 원하는 쪽도 안 되고 물론 전쟁을 막을 능력은 있어야 되지만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5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